지금 이제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 자기보다 뭐 10살 정도 많은 선배 창업가들한테 찾아가서 조언을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그들이 하는 조언이 유용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 밸류를 높인 다음에 다른 회사에 매각하는 성공을 한 창업자들이 대부분인데 그 경험을 받으면 이제는 안 통하는데 그러니까 진짜 성공한 사람은 적다 우리나라에. 부트스트래핑이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투자를 받지 않고 고성장을 추구하는 모델입니다. 최소한의 인력으로 두세 명이 최저시급을 받고 일주일에 100시간 가까이 일하면서 바로 수익 모델 가져가는 거예요. 광고라면 광고 바로 붙이는 거죠. 뭐 눈치 보지 않고. 부트스트래핑의 첫 번째 조건 굶을 수 있어야 된다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 종재 기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월 13,900원 아웃스탠딩 최용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이라인 네트워크 심재석입니다. 네, 오늘은 투자 혹한기 창업은 어떻게 해야 되나 최신 창업 트렌드 토파보기라고 정해봤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를 나눌 이 트렌드 이야기는요, 뭐 스타트업 혹한기다, 뭐 투자 어렵다 이런 얘기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제 고금리 시대, 이렇게 투자가 위축된 시대에는 어떻게 창업을 해야 되고 투자금은 어디에 몰리고 있고 지금 트렌드는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창업 트렌드를 보면은 코로나 이전까지 굉장히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를 내세워서 이제 창업들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뭐 플랫폼 이런 창업들이 많았었거든요. 뭐 카카오톡도 그렇고 뭐 쿠팡이나 이런 데도 그렇고 그 분야에서 플랫폼 역할을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모은 다음에 빵 터뜨리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요새도 이런 창업을 하나요? 그 벤처 캐피탈의 뭐 대표님이거나 아니면 뭐 심사역이거나 뭐 이런 분들하고 통화를 좀 해봤는데 그분들의 공통된 의견은 이제 플랫폼 들고 오면 안 보게 된다. 아예 안 본다. 네, 왜냐하면 첫 번째로 플랫폼으로 성공한 회사가 극소수다. 그리고 성공을 해도 수익화까지 성공한 회사는 뭐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그래서 이제 플랫폼 해서 뭐 기존 기업들이 상장을 해서 큰 성공을 거뒀다. 그래서 엑시트를 했다. 이런 투자사 입장에서는 그런 사례가 너무 적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플랫폼은 잘 눈길이 안 간다라고 공통적으로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좀 그 약간 아쉬움을 많이 표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모 대표님은 이제 투자사들은 마음이 바뀌었는데 이 창업자들은 아직도 2010년에 머물러 있다. 아직도 그때 생각으로 이런 플랫폼이나 이런 사업 모델을 가지고 와서 그런 거죠. 일단 트래픽을 많이 모아. 그리고 플랫폼을 만들어. 그럼 수익화는 뭐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이제는 안 되는데 아직도 그렇게 그 사업 계획서를 들고 오시는 분들이 많다. 그런 분들은 만약에 이제 봐주세요라고 하면은 한 2장 보시다가 안 보시겠네요, 아예. 뭐 2장 볼지 3장 볼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많이 눈이 안 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플랫폼 창업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아이디어만 독특하면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아이디어들이잖아요. 우리가 술 마시다가 막, 야, 이거 너무 기발한데? 이거 사람들 너무 좋아하겠는데? 이제 그런 창업들이 많다 보니까 10년 전에 그때 2010년 때는 기술이 막 그렇게 많이 없더라도 아이디어가 반짝이면 제가 이거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면서 뭐 학생 창업도 많아지고 좀 창업을 유도하는 그런 역할도 했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좀 창업이 좀 줄어들었다거나 뭐 학생 창업이 줄다거나 좀 이런 흐름도 좀 있는 건가요? 그 창업 자체가 그러니까 창업을 하려는 의지가 줄어들었지는 않았다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근데 시장 환경이 이제 창업을 했을 때 투자를 받거나 이런 게 좀 어려워져서 힘들긴 한데 뭐 학생 창업도 뭐 당장 뭐 옛날보다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오히려 이 창업에 대한 저변은 더 넓어졌다. 이게 학생 창업도 있고 시니어 창업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창업이라는 그런 걸 해야겠다라는 이 저변이 넓어져서 그거는 이제 줄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근데도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 창업 아이템들이 지금 현재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그런 아이템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어떤 대표님 말이 재밌었어요. 그 대표님 말씀이 우리나라 창업자들 지금 이제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 20대나 30대 초반이나 이럴 거잖아요. 20대 후반, 30대 초반 요런 때 사람들이 자기보다 뭐 6, 7살, 뭐 10살 정도 많은 선배 창업가들한테 찾아가서 조언을 들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들이 하는 조언이 유용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게 15년 전 얘기인 거예요? 그 조언이 자기가 성공한 그 경험을 얘기하는 건데
자기의 성공은 사실 성공이 아니었던 거죠. 진짜 비즈니스를 튼실하게 만들어서 영업이익을 내고 순이익을 내고 그러고 나서 뭐 고객한테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상장하고 이런 성공이 아니고 좀 밸류를 높인 다음에 다른 회사에 매각하는 성공을 한 창업자들이 대부분인데 그 경험을 받으면 이제는 안 통하는데 아직도 그 경험을 가지고 그 길을 가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 굉장히 와닿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진짜 성공한 사람은 적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 기업을 탄탄하게 만들어서 정말 고객들에게서 많은 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탄탄한 비즈니스를 만들어 본 사람은 생각보다 없다 적다. 우리나라에. 네. 오히려 오래된 예를 들어 네이버, 카카오 좀 가면 그 선배들까지 가면 이제 경험담을 들을 수 있겠지만 그 선배들하고 지금 너무 격차가 나니까 그쵸. 바로 이제 세대적으로 바로 윗 선배들한테 가게 되는데 그 선배들이 그렇다 이거죠. 근데 말씀하신 그런 매각을 해서 성공을 하거나 하는 분들이 또 지금 투자사에서 보통 파트너로 있거나 뭐 또 그런 경우도 그런 많죠. 나이대가 네.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가서 조언을 많이 구하기도 하고 멘토를 삼기도 할 텐데 그게 조금 핏이 안 맞을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제가 이 말씀해주신 분이 약간 연령대가 시니어였기 때문에 이제 세대별로 보는 관점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전처럼 아이디어만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저도 좀 주위에 물어보고 뭐 VC, AC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딥테크 이제 기술에 집약되어 있는 이제 그런데 투자를 좀 많이 한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실제로 딥테크 쪽에 돈이 많이 몰렸어요. 최근 한 2, 3년 동안. 그리고 지금도 계속 가속화되고 있고, 뭐 예를 들면 좀 B2B 모빌리티 쪽이 좀 가장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물류, 주차, 아니면 뭐 전기 충전, 뭐 이런 데가 좀 가장 좀 눈에 띄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전력 관리라든지 뭐 배터리 재활용이라든지 뭐 배터리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쪽도 좀 자금이 몰렸고, 그리고 이 밖에도 뭐 저희는 크게 뭐 공감하진 못하지만 뭐 대체육이라든지 배양육이라든지 이런 데도 상당히 좀 자금이 몰렸고, 그게 해외에는 사실 투자가 엄청 많이 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조금 했지만 그만큼 그래도 좀 많이 어느 정도 몰렸고, 우주 항공 쪽에도 심지어 이렇게 뭐 투자가 몰렸어요. 뭐 항공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우주선에 대한 그런 뭐 부품, 소재 이런 데에 대한 뭐 투자도 좀 많이 몰렸고, 그리고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는 뭐 인공지능과 반도체 쪽이겠죠. 근데 여기는 지금 잠깐 좀 숨고르기 단계인 것 같아요. 한 작년, 재작년에 좀 많이 집행이 됐던 것 같고, 좀 올해 들어서 뭐 작년이나 올해 들어서는 좀 약간 숨고르기 단계인 것 같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검증된 기술팀에 대해서는 좀 투자가 꽤 이뤄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얼핏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게 뭐 요즘 유동성 위기라고 하니까 뭐 매출을 내는 회사들만 투자를 받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그렇지 않고 딥테크 쪽에 좀 계속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좀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좀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자신감이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황무지인 것처럼 보이고 R&D 자금을 계속 투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뭐 회수할 방법이 오히려 더 많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기술 특례 상장이라고 해서 뭐 기술성 평가에서 상장시켜주는 모델이 지금 거의 전체 상장 중에 30%까지 이를 정도로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게 이제 굉장히 투자자들에게 매력 포인트로 다가오는 것 같고, 그리고 대기업들도 서비스 모델보다는 딥테크에 더 인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현실적인 이유가 있고, 또 다른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 앞서 이야기한 그 모델들이 의외로 또 매출 내기가 그 손쉬울 수가 있고 고객처가 명확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B2B라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B2B 모빌리티를 제가 제일 먼저 언급했잖아요. 네. 거기에 딱 그래요. 뭐 물류, 주차, 그리고 뭐 전기 충전인데 여기는 이미 뭐 명확한 시장이 존재하고 여기 딱 돈 넣으면 바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딥테크라고 해서 정말 뭐 연구소에서 뭐 사람들이 개발만 하고 있는 뭐 이런 거에만
투자가 되기보다는 뭐 이런 걸 하고 있지만, 근데 이거는 분명히 창업자가 뭐 대기업 출신이고, 그리고 대기업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대기업들이 이런 수요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투자자들이 확인하면 여기 이렇게 돈을 넣기 때문에 좀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지금 딥테크에 투자가 몰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뭔가 2차 밴드, 3차 밴드라고만 좀 치부됐던 분야도 조금 잘 포장해서 딥테크 창업으로 갈 수 있는 느낌인 겁니까? 그게 좀 비슷해요. 실제로 좀 투자자들 사이 모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닷컴 버블 이후의 모습이 지금 데자뷰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딱 닷컴 버블 이후에 그 창업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바로 매출 내는 거밖에 없거든요. 그럼 바로 매출 내면 뭘 해야 되나? 그럼 외주하거나 화두급밖에 없어요. 그러면 보통은 대기업 들어가는데 굉장히 똘똘해. 그리고 잘 경력 쌓았어. 근데 여기서 평생 썩히긴 싫어. 그러면 이제 거기 네트워크를 가지고 나서 이렇게 창업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2000년대는 소부장이 다 지배를 했어요. 그 IPO는. 그래서 뭐 소부장이라는 게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소재, 부품, 장비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상당히 좀 비슷한 모습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아까 B2B 모빌리티를 이야기했지만, 거기 만난 창업자들은 대부분 다 대기업 출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좀 어느 정도 가진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렇게 창업을 해서 바로 매출 낼 수 있고. 근데 다만 뭐 소부장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 약간 옛날 느낌이 있으니까 좀 트렌드가 바뀌긴 했죠, 딥테크란 말로. 근데 이제 그 되게 이제 구조를 보면 굉장히 유사하다. 딱 그 시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매출이 내야 되고, 대기업 출신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걸 또 정부가 좀 밀어줘야 되고, 뭐 기술 특례 상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칭은 바뀌었지만 돈을 버는 방법이나 돈을 그렇죠. 버는 곳이나 이제 다 비슷한 느낌, 소부장 그렇죠. 때랑 결국은 돈이 바로 돼야 된다, 이런 느낌이군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고 가고 싶은 거는 있는데, 이게 한 2, 3년 정도 전부터는 투자금이 투자 시장이 얼어붙었다라고 하면서 그때 들었던 얘기가, 지금은 아직 매집해 놓은 돈은 있다. 투자할 곳이 없어서 그렇지. 근데 이게 한 2, 3년이 지나고 나면은 돈을 구해오는 것 자체가 힘들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지금 시간이 그 정도 된 것 같거든요. 2, 30년이 지났잖아요. LP라고 하나요? 이 돈을, 자금을 받아와야 되는 건데, 그쪽이 진짜로 얼어붙었습니까? 그 투자사들 벤처캐피탈의 공통된 말로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이 LP들 펀드 모으는 게 많이 어려워졌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몇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LP들도 돈을 빼야 여기다 또 재투자를 할 텐데 기존에 들어간 데서 못 빼고 묶여 있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물렸다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상장 시장 이런 게 안 좋으니까 엑시트를 할 타이밍이 지났는데 엑시트를 못 하고 상장도 못 하고 계속 이제 밸류가 떨어져서 빼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데 묶인 자금이 있어서 이제 신규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거기서 뺏어 넣는 경우가 많은데,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환율 문제 같은 것 때문에 일단 은행들이 위험자산 가중치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은행들은 이제 이런 벤처 투자 이런 걸 하면 위험자산 가중치가 400%가 먹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기 자본 비율에 상당히 악영향을 끼쳐요. 근데 이게 환율이 높아가면서 더 불리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금융기관들이 투자를 좀 했었는데, 그런 쪽 환율 때문에 그런 쪽 투자가 많이 줄어서 또 투자금이 좀 줄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확실히 조금 돈을 이렇게 끌어오는 거에 어려움이 생긴 거는 맞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제 투자를 벤처 캐피탈 입장에서 하면, 이 코로나 붐 시절에, 옛날에는 그 전에는 그냥 뭐 내가 하거나 아니면 내가 리드를 쓰고 뒤에 이제 조금씩 다른 투자사들 같이 해서 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 시절에는 이게 클럽 투자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100억을 투자를 이 회사가 한다 그러면 5개 투자사가 20억씩 딱 해서 100억을 만들어서 같이 들어가면 리스크도 분산하고, 뭐 이제 우리 함께 하면 다음 투자도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끌고 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나 혼자 하기엔 너무 금액이 커서 부담스럽고, 클럽으로 들어가려면 한 번은 들어갈지 몰라도 그 다음까지 투자가 계속 돼야 되잖아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 다음 투자가 가능할까? 다음에 클럽이 만들어질까? 라는 이런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쉽게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좀 초기 투자나 특히 뭐 엔젤 투자부터 시작을 해서 초기 투자 이런 위험성이 높은 투자들은 줄어들고 있다는 막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좀 후기로 몰리고 있다 이런 것도 본 것 같은데. 그런데 의견이 좀 엇갈리더라고요. 그렇게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네. 오히려 초기가 요즘은 IPO 시장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차라리 초기에 들어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건 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근데 이제 다다음 투자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게 초기에 들어가기가 그렇죠. 여러 번 투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기에는 다들 안 들어가려고 해요. 왜냐면 돈 까먹어야 되니까. 그럼 초기 아니면 후기잖아요. 근데 둘 다 머리가 아픈 거예요. 딱 후기를 들어가려면 IPO 시장이 망가졌으니까 돈 못 벌게 확실하다. 그래서 그게 지금 몇몇 우리가 주목했던 큰 유니콘들이 그 후기에 들어가신 분들이 많이 지금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죠. 거기서 밸류가 더 떨어져 버려갖고. 뭐 대표적 사례가 컬리 이런 데죠. 그렇죠. 예. 근데 근데 이제 그건 과거 얘기잖아요. 그건 이미 투자가 된 거기 때문에 사실 그냥 이제 디스카운트된 요소고 지금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결국 방법 두 개밖에 없거든요. 프리 IPO에 투자를 하든지 초기에 투자든지인데 프리 IPO는 IPO 해도 수익이 안 나올 것 같다라고 해서 잘 안 하려고 하고 그래 초기는 그나마 좀 나은데 근데 초기는 또 그 좀 한정된 게 있어요. 하는 애들만 하는 곳만 하거든요. 왜냐면 그 큰 데에서는 사실은 좀 큰 자금을 몇억 원씩 이렇게 해서 뭐 굴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라고 좀 볼 수가 있죠. 네. 투자금 유치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도 초기냐 후기냐 둘 다 만만치 않은데 조금 이런 상황이 있는 확실히 예전만큼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고 또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당장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들이 나오다 보니 저희가 아까 정식 시작을 하기 전에 심재석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눴을 때 이 정도 투자금을 받을 바에야 그냥 내 돈으로 하고 말지 그런 상황이 많아진다는 거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 초기 투자금을 아예 받지 않는 이제 부트스트래핑이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요게 뭔지 좀 한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를 받지 않고 고성장을 추구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최소한의 인력으로 인건비라든지 비용 구조를 굉장히 좀 라이트하게 만들어야 되고 보통 한 2-3명이서 시작하길 권유를 해요. 2-3명이 최저 시급을 받고 거의 뭐 일주일에 100시간 가까이 일하면서 몸을 가는 거죠. 대신에 이들은 또 일당백으로 스퍼리어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조건이고요. 그리고 바로 수익 모델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광고라면 광고 바로 붙이는 거죠. 뭐 눈치 보지 않고. 그리고 뭐 유료라면 유료 바로 그냥 유료화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당연히 초기 1-2년 동안 엄청 힘들죠. 근데 다만 이익이 되는 구조가 딱 만들어지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주기적으로 투자받는 거랑 똑같은 재무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스타트업이 2년마다 돈 구하러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이익이 한번 딱 나면 어떻게 보면 계속 그 이익 잉여금으로 재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렇게 고성장을 이렇게 그릴 수 있는 모델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예. 부트스트래핑을 할 때 장점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돈을 벌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요. 그러니까 뭐 정말 뭐 통장이 마이너스면 늘 초조하고 이게 얼굴에 그늘질 수밖에 없고 이게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정말 통장이 몇 천만 원이라도 있다라고 하면 훨씬 편하죠. 그리고 매달 이게 늘어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안정적인 상황에서 사업을 할 수가 있고 뭐 일각에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이제 절박해야지만 좋은 게 나온다. 이게 아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그런 경우 악수를 둘 수도 있고 사람이 되게 급해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자들이 더 잘 살고 또 좀 가난한 분이 더 가난해진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게 심리적인 이슈도 있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고 그 지표가 나오지 않더라도 내부 결속만 잘하고 현실적으로 판단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사업이 뭐 가설과 계획과 달라진다 하더라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네. 우리가 잘못했네. 이쪽 방향으로 가자. 근데 만약 투자를 받았으면 이걸 몇 시간 동안 이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이게 틀렸고 뭐 이런. 근데 이제 이런 거에서 뭐 자유로워질 수가 있으니까 정말 이게 시장의 흐름에만 맞춰서 가면 된다. 이런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트스트래핑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법인은 내고 하는 거죠? 아, 물론 개인 사업자는 아닌 거죠? 개인 사업자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부트스트래핑도 사업의 범주라고 보면 개인 사업은 뭐 사업이긴 하지만 뭐 정말 뭐 큰 비즈니스는 아닌 거잖아요. 네. 그래서 법인을 기준으로 생각해야죠. 예. 단점은 뭐가 있나요? 이게 돈이 없으니까 결국 시간과 속된 말로 노가다로 성장을 레버리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투자를 받으면 이것저것 다 테스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보다가 다 태우고 이게 되는구나 이쪽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부트스트래핑은 딱 총알이 한 발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관역에 맞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한 방법 위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이게 좀 처음부터 시작점이 굉장히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게 부트스트래핑이 대세가 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인 건데요. 뭐냐면 이게 사업 모델 검증 후 규모화가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이게 예를 들면 이제 고객 획득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토스의 경우 막 돈 뿌려가면서 고객들을 이렇게 모으잖아요. 왜냐면 그렇게 하는 게 나중에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줄 걸 아니까 지금 뭐 몇십억 몇백억 쓰는 거거든요, 고객 획득을 위해서. 근데 부트스트래핑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딱 이제 정해진 그런 건대로 가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뭐 성공에 대한 기대값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차이가 난다. 그래서 전 부트스트래핑이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려울 거고, 뭐 지금도 대세, 그러니까 하나의 장르일 수는 있어도 이게 대세가 될 수는 어려운 거죠. 그리고 또 이거는 현실적이고 소소한 거이긴 한데 HR 측면에서 고급 인재를 유치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고급 인재를 유치하기가. 어쨌든 뭐 스타트업이든 부트스트래핑 하는 회사든 그 돈이 없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쵸. 스타트업은 남의 돈을 끌어다가 고급 인재들을 꼬셔서 이렇게 이들을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가 있잖아요. 순간적으로는 좀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딱 받았을 때는. 그렇죠. 예. 근데 결국 스타트업이나 큰 비즈니스는 고급 인재들이 해줘야 돼요. A급이 와서 이렇게 천장을 뚫어줘야지만 이게 크게 되는 건데, 근데 부트스트래핑은 딱 정해진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오래 할 사람,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보다 오래 할 사람, 진실한 사람, 뭐 이런 사람을 위주로 이렇게 인재관을 짜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벤처의 기본 개념과는 다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점심 때 네. 그 모 회사의 모 인사를 만났는데 여자분이에요. 근데 그 남편분이 일종의 이제 부트스트래핑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근데 부트스트래핑의 첫 번째 조건, 굶을 수 있어야 된다거든요. 네. 처음부터 돈 버는 사업은 세상에 별로 없잖아요. 네. 처음에 뭐 제품을 만들든 서비스를 만들든 만들어낼 때까지는 굶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남편분은 게임을 만드는 분인데, 이제 친구 3명이 모여서 게임을 2년 동안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년 동안 굶어야 돼요. 당장 게임이 안 나왔으니까 돈이 없죠. 그 투자도 이제 뭐 그런 계획이 없으니까. 부인분께서 굉장히 속이 타시겠군요. 그러니까 이제 낮에 만나서 이제 한숨만 푹푹 쉬다가 이런 이제 어려움이 있다, 이런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요 고충을 다 아까 말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사람을 뽑기가 힘들다. 그리고 뭐 이 개발자 3명만 모였는데 뭐 디자이너도 필요하고 그쵸. 뭐 다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구하는 게 너무 힘들다. 부트스트래핑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통적인 개념의 벤처랑은 그렇게 맞진 않는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좀 부트스트래핑과 좀 맞는 업종, 뭐 좀 안 맞는 업종 이런 것도 있겠습니까? 있죠. 예를 들어 아까 플랫폼 이런 거는 부트스트래핑하고 전혀 맞지 않는 영역인 게, 그 플랫폼은 일단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아야 돼요. 사람을 모으려면 또 어마어마한 마케팅을 해야 돼요. 이런 경우는 이제 거의 불가능한 영역이죠. 부트스트래핑은 일단 뭐 제품이든 서비스든 당장 수익화 가능한, 그러니까 뭐 만들어서 뭐 한 사람한테 팔든 두 사람한테 팔든 팔면서 수익화 가능한 영역이 일단 필요하고요. 마케팅도 많이 필요 없는 서비스를 했는데 전 국민한테 마케팅을 해야 되는 이런 서비스는 좀 어렵고, 그래서 보통 B2B 솔루션 이런 영역이죠. 이렇게 고객 하나 잡고 열심히 설득해서 이렇게 좋아요라고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이거나, 아니면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제조 시설이 거대하게 필요 없거든요. 보통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거를 이제 뭐 콜마 이런 회사한테 이렇게 제작을 의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 없는 이런 영역이 이제 맞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플랫폼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례가 없진 않아요. 예를 들면
뭐 알림이라는 그런 서비스가 있어요. 그리고 아마 대학생분들은 다 아실만한 에브리타임이라는 그런 서비스도 있고, 또 요리 정보 서비스 만개 레시피라는 서비스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그 1인 개발자로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는 그런 개발자가, 물론 처음부터 모든 걸 다 하진 못하겠죠. 그래서 엄청난 시간 동안, 그래서 이들 업력 보면 막 10년, 20년 이렇거든요. 그러다 요새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들인데, 그래서 플랫폼 분야도 안 되는 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안 되는 분야가 진짜 그 있는 거라면 이제 설비가 들어가는 거죠. 제조업 같은 경우는 그건 거의 불가능하죠. 제조업이라든지 우주항공 뭐 이런. 그렇죠. 우주항공은 개인 돈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 게 좀 어려운 뭐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흥미로운 지점은 그 부트스트래핑이라는 게 이제 처음부터 이제 수익화를 실현하면서 회사가 성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투자자들은 이런 회사를 원해요. 그래요?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요즘 투자자들, 옛날 투자자들은 사람 모아서 크게 가는 걸 원했지. 요즘 투자자들은 당장 수익화를 하고 있는 회사를 투자하고 싶어요. 근데 당장 수익화를 하고 있는 회사는 투자를 받기 싫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얘기죠. 그쵸, 서로 이제 동상이몽이 되어 가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비 올 때 이제 우산 건든다. 그래서 나온 말이 비가 올 때 우산을 줘야지. 부트스트래핑도 아마 투자를 이제 안 받고 간다 이런 개념에서 본다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투자 처음부터 안 받겠어. 나는 뭐 남의 돈으로 하기 싫고 내 돈으로 할 거고, 또 누가 와서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는 거 싫어. 안 하고 내 스스로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고, 또 한 분은 뭐 투자가 좀 어려워. 잘 안 되네. 그럼 내가 힘으로 해야지.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을 건데 어떤 투자자 말씀으로 이 후자죠. 이 투자를 못 받아서 부트스트래핑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업도 못 할 것이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투자를 유치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설득하는 거, 투자자들을. 그쵸. 그러면 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나 이런 게 부족하면 고객도 설득 못해, 내부 직원들도 설득 못해, 이 매니지먼트 자체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후자로 생각하는 사람은 뭐 이도저도 안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뭐 그게 기본적으로는 맞긴 한데, 근데 또 창업자들 만나면 그게 뭐랄까 뻥튀기라든지 말을 과하게 하는 것 자체를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책임지지 못할 말을 아예 안 하는, 그리고 리스크에 대해 극도로 회피적인 창업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투자를 잘 받으려면 사실 뻥튀기를 해야 돼요.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이제 시장이 좁은 상황에서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예측치를 다 본인도 못 맞추겠다라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근데 그래 일단 이거 넘기고 일단 생각해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난 이런 말조차도 하기 싫어. 나는 내가 딱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할 거야 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조아라라는 그 웹소설 쪽에서 괜찮은 그런 비즈니스 한 사업체가 있거든요. 거기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IR 할 때 심사역들이 좀만 이렇게 해주면 그러니까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는데 사실 심사역도 내부 설득하려면 창업자가 이걸 해줘야 돼요. 뻥을 좀 쳐줘야 돼요. 근데 그분은 이미 돈을 잘 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왜 굳이 이런 것도 있고 나는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 근데 그분은 본인이 직접 이렇게 웹소설을 썼을 정도, 작가 출신일 정도로 그 사업에 진심이었던 분이고, 이게 뭔가 머니게임에 휘말리지 않기를 바랬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투자를 받으면 머니게임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상. 그렇죠. 그래서 이게 되게 능력이기도 하고 덕목이기도 하고 애티튜드이기도 하고 되게 복잡한 좀 그런 그런 이제 약간 그 산업 그냥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아니고 웹소설이면 진짜 웹소설 애정하고 소설 작가이고 이런 사람들, 또 개발자들도 난 진짜 개발자 이런 사람들이 보통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조아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비즈니스적으로도 그렇지만 이 사업 모델도 굉장히 희생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유명한 작가 중에 조아라에서 뜬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조아라는 돈을 못 벌고 그 작가들이 조아라에서 인기를 얻어서 네이버 가서 돈을 벌고 뭐 이런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조아라가 요즘 힘들어졌는데 사실 펀딩 받고 만약에 인프라를 조성했다면 다른 모습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죠.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뻥치기 싫어서 나는 안 했어. 그런데 이 결과가 어떻게 보면 되게 안 좋은 결과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뻥치는 게 되게 좋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었고, 그래서 사업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부트스트래핑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들으시는 분들이 야 말장난 아니야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냥 원래 알고 있었던 중소기업 이거랑은 뭐가 다른 거예요?
그거 뭐가 다르냐고 뭐 다르다고 볼 수 없을 수 있죠. 근데 중소기업도 투자를 보통 많이 받아요. 뭐 가족의 투자라든지 보통 옛날에 다 그렇게 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약간 스타트업이 무엇이냐에 대한 정의는 많이 있지만 저희는 지금까지 제 옛날부터 많이 얘기했던 게 투자금을 한 번에 많이 받아서 한 번에 많이 쏟아부어가지고 로켓 성장을 추구하는 이런 것이 이제 스타트업이다라고 정의를 주로 내렸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투자 환경이 바뀌면서 스타트업이 무엇이냐라 했을 때 이제 그건 더 이상은 이제 그 모델은 안 되는 것 같아라는 게 어느 정도는 좀 이 분야에 공감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켓까지는 아니고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는 비즈니스 그리고 또 스타트업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보자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어떤 사회의 문제든 아니면 고객의 문제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역량을 제시하는 그런 기업이 스타트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종류의 일을 이제 뭐 초기 큰 투자 없이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스타트업이라고 범주를 요즘은 이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랬네요. 문제 해결이 항상 그 IR 자료에도 항상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네. 우리 기업은 세상에 있는 이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풀어나가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기여하겠습니다. 그런 게 항상 투자 받을 때도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게 뭔가 실리콘밸리 정신 같은 것 같은데 그거를 꼭 투자금 없이도 이렇게 하면은 그런 스타트업 기업이나 기업이나 이런 기술이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가는 데 1등 공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여성 해방 얘기 많이 뭐 옛날부터 많이 나오지만 세탁기 같은 기술이 개발되지 않았으면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뭐 이런 뭐 요즘 뭐 그런 로봇 청소기니 세탁기니 이런 가사 노동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기술들이 많잖아요. 네. 이런 문제들이 점점 이제 이 남녀 평등으로 가는 기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네요. 배달 음식도 많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아까 좀 몇 가지 뭐 알람이 이런데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있습니까? 좀 저희가 봤을 때 부트스트래핑으로 이렇게 성공을 한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업계에서 가장 많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사례는 메일침프라는 회사예요. 메일침프. 예, 메일침프인데 그게 그 메일링 서비스입니다. 네. 그 2001년에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오래됐죠.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바로 유료화를 했고 그리고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유료화 옵션을 내놓았어요. 그러니까 돈 벌고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2010년대 중반 들어서 이메일 마케팅이 그 유가 광고의 대체 수단으로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았거든요. 스타트업 회사들이나 아니면 뭐 앱 모바일 회사들이 뭔가 서비스를 띄우려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 흔히 말하는 이게 유가 광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뭐 돈이 안 드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큰 돈이 들진 않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썼고 이때 폭발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2019년에 매출 1조 원에 이렇게 딱 도달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경쟁사라든지 미디어 회사들 이렇게 인수하면서 볼트온 전략으로 가치 상승을 꾀했고 2021년에 인투이트라는 소프트웨어 회사에게 인수가 됐는데 그 가격이 16조 원. 와. 그래서 여기는 투자 한 번도 안 받았는데 무려 16조 원까지 이렇게 가치를 끌어올린 그리고 그 최첨단 테크에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참조를 하고 있고 그럼 창업 공신들이 거의 그 16조 원의 대부분을 받아갔겠군요. 그렇죠. 외부 투자자 없이 그렇게 받았고 그래서 뭐 국내에서는 굉장히 많아요. 뭐 월급쟁이 부자들이라든지 뭐 안화라든지 코스알엑스라든지 뭐 딜라이트룸이라든지 제가 아까 이야기한 회사들도 다 그 여기에 속하고 근데 이런 경우 그 대부분 창업자나 창업팀 마인드가 우리끼리 열심히 해서 잘 먹고 잘 살자 뭐 이런 마인드예요. 그리고 외부에 잘 알리지 말자 이래서 찾아보면 굉장히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부트스트래핑을 해서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이 단단하게 잘 잡히면 그 누구보다 좋은 회사가 되는 거고 또 아까 심재석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회사에 오히려 VC들이 와서 투자하고 싶어 한다 이랬잖아요. 그럼 그런 식으로 부트스트래핑을 하다가 나중에 투자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 해외에서는 밴딩 스푼스라는 회사가 대표적인데 여기가 에버노트 인수사로서 굉장히 많이 알려지는 그런 회사죠. 여기가 10년 가까이 부트스트래핑을 하다가 3조 5천억 원의 기업 가치로 투자를 받았어요. 한 4천억 정도 투자를 받았는데 여기가 그 한 10년 동안 한 3억 명의 이용자를 이렇게 모았어요. 그리고 한 매출도 2, 3천억 이렇게 내가지고 이걸 인정받아서 이렇게
된 게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APR이라는 회사하고 야놀자가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래서 근데 다만 이들의 약간 속사정은 좀 달라요. APR의 경우 그 공동 창업자가 있었는데 공동 창업자가 이탈했어요. 근데 문제는 공동 창업자의 지분이 거의 반반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많은 주식 물량을 누군가가 이렇게 받아야 됐잖아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에게 넘김으로써 이렇게 벤처 투자를 처음 시작을 했고, 야놀자의 경우 거의 한 10년 가까이,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자 우리끼리 이 모델로 이렇게 가다가 좀 창업자가 좀 웅대한 뜻을 가지고 한번 앱 모바일 플랫폼을 만들어서 승부를 보자라는 생각, 그러려면 좀 몇백억 정도 태워야겠다라고 해서 이미 그때 뭐 매출 100억이 넘을 정도로 회사가 규모가 있었는데 10년 동안 부트스트래핑 다 하고 나서 이렇게 투자를 받았죠. 그리고 나서 뭐 지금의 야놀자가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공 사례를 들어보니까 좀 좋아 보이네요. 혹시 바이라인 네트워크의 심재석 대표님께서는 이제 와서 그 투자금을 받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스케일업을 이렇게 없으시군요. 그 부트스트래핑에 대해서 한번 쭉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뭐 지금 이것만이 전체 트렌드는 아니기 때문에 한번 좀 다시 창업 트렌드로 돌아가서 좀 여쭤본다고 하면은, 그 몇 년 동안 저도 스타트업 분들 많이 만나보고 하면 사스 회사들이 그렇게 많았었어요. 사스 기업들. AI가 이렇게 빵 뜨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사스 회사들이 많았었는데, 그 사스 지금 창업 회사들 어떤 상황입니까? 사스 회사는 글로벌로 치면 엄청난 성공을 거뒀죠. 뭐 스노우플레이크 이런 뭐 데이터베이스 회사 같은 경우에도 뭐 어마어마한 뭐 성장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국내를 돌아보면 사스 회사가 많았는데 성공한 회사는 별로 없어요. 국내 시장이 작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크게 성공한 회사가 없다는 게 좀 아쉬운 점이죠. 성공한 회사 몇 개 떠올려 보면 성공까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괜찮게 가고 있는 회사가 몇 개 있긴 한데, 이제 글로벌에 비교해 보면 그렇지 않은 거죠. 뭐 채널톡 이런 데 보면 괜찮게 가고 있다, 꽤 잘 되고 있다라고 해도 그 정도가 제일 떠오르는 기업이니까 우리나라는 좀 여의치 않은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는 분이랑 이제 좀 이야기했던 게, 사스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사스 회사들을 만나보면은 첫 매출원을 다들 B2B, 그 중에서도 우리랑 비슷한 좀 혁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A 스타트업이 투자받아서 B 스타트업에 공급하고, B 스타트업은 또 투자받은 돈으로 C 스타트업에 공급하고, 투자받은 돈으로 계속 돌고 도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연 그럼 누가 사주는 거지? 나중에 돈은 누가 내는 거지? 투자자가 내는 건가? 근데 그건 그거는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AWS 세상에 지금 이 난리가 났잖아요. 이거 다 스타트업들끼리 서로 쓴 거예요. 스타트업이 AWS 위에서 뭐 만들어지고, 뭐 또 그 스타트업이 다른 스타트업에 제품 공급하고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한 건데, 이제 고객이 만들어지면 고객은 니즈를 갖고 있잖아요. 그 니즈가 다시 제품에 반영되거든요. 그래서 스타트업의 니즈들을 맞춰가면서 점점 큰 회사의 니즈까지 맞출 수 있는 역량으로 성장을 하는 거죠. 처음부터 큰 회사의 니즈를 다 맞출 수 있는 사스 솔루션은 없어요. 아주 간단한 기능 하나로 하나둘씩 맞춰가면서 큰 고객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나쁜 일은 아니죠. 거기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못 가는 게 조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채널톡 같은 경우에도 뭐 고만고만 회사들끼리 서로 쓰다가 지금은 이제 큰 회사들도 쓰는 그런 솔루션이 됐죠. 근데 지금 보면은 특히 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재밌는 AI 서비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티타임즈에서도 곧 소개들을 계속 해드릴 텐데, 모바일 스타트업 때는 우리나라의 앱들이 재밌는 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돈이 될까 싶은 것들이 많았는데, 요새는 재밌는 AI 서비스보다는 돈 되는 AI 서비스, B2B 이런 게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혹시 그게 좀 사스의 영향을 받는 겁니까? 그 사스랑 뭐 그거랑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긴 어려운데, 사스의 분위기랑. 근데 그런 기업들 다 사스죠. 이제 사스가 아니고 그런 서비스를 만드는 경우는 없거든요. 보통의 경우는 다 사스 위에서, 사스를 기반으로 그런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사스라는 전체적인 그 큰 흐름은 맞는 방향이었고, 어차피 다 글로 전환을 했던 거는 맞았다. 근데 그 내에서 국내 기업이 확 성장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다. 사스가 뜬 이유는 그 클라우드 기술과 같이 가면서 기존에 이제 옛날에는 솔루션이라고 불렀던
그 뭐 IBM이나 오라클이나 뭐 이런 큰 대기업들이 제공하던 그런 영역을 이제 신규 사스 스타트업이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장 성공한 회사라고 하면 이제 세일즈포스 같은 회사가 되겠죠. 그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그 기존에 그 갖고 있던 그 영역들을 다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대체해 나간 게 이 사스의 바람이고, 그런 스타트업들이 엄청 많이 생겼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 사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글로벌로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클라우드니까 이 소프트웨어 하나 만들어 놓으면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고 미국에 쓸 수 있고 일본도 쓸 수 있거든요. 글로벌 플레이가 가능한 회사들이 주로 이제 성공을 하는 경향이 많고, 우리나라는 주로 로컬 플레이를 많이 하니까 아무래도 성장세가 어려웠고, 또 우리나라에서 로컬로만 이렇게 경쟁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 고객들이 이 페이 욕구가 좀 별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기업들도 한 방에 뭐 몇 억짜리 견적 내고 내 자산으로 딱 들어오는 거는 괜찮은데, 매달 비용으로 처리되는 이거를 구매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문화가 없는 거죠. 이렇게 매달 비용으로 뭐 한 사람당 10,000원씩 내는 이런 문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쉽게 되지 않았고, 또 그러다 보니 싸게 가격을 책정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수익성이 낮고, 엄청 많은 전 국민을 막 대상으로 고객을 해야 겨우 돈이 되는 이런 비즈니스밖에 할 수 없는 약간의 악수단 이런 게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국내 시장이 아무래도 작다 보니까. 그래서 뭐 창업할 때부터 우리는 글로벌 시장을 노리는 사스야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듣기는 했는데, 그런 회사들도 글로벌에서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렇죠. 외국에도 분명 비슷한 또 업체가 있을 거고, 국내에서 하는 거랑은 또 사이즈 게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이 이렇게 확 치고 나가지는 많이 못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만약 협업 프로그램 그냥 슬랙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뭐 우리나라 사스 많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슬랙을 쓰잖아요. 슬랙 쓰는 게 뭐 이걸 쓰나 저걸 쓰나 기술적 장벽이 없으니까 그냥 쓰면 되니까 그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걸 쓰는 거죠. 그런 사스는 이제 그런 쪽은 좀 되는 것 같아요. 기업의 스텝 부서의 업무를 대신하는 그런, 예를 들어 HR 솔루션 이런 것들은 좀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게, 이제 당장 대기업이 쓰기는 어렵지만 스타트업 이런 사람들은 인사 문제 이런 거를 이제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뭐 관리하는 게 적으니까. 예를 들어 부트스태핑 하는데 인사 담당자를 따로 뽑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그거는 기능이 많은 솔루션. 근데 뭐 그걸 가지고 뭐 저 SAP나 오라클을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뭐 사스로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내는 그런 걸 주로 이제 사서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점점 이제 확산해 가면서 아까 말했듯이 스타트업들을 고객으로 잡고 기능을 늘려가면서 대기업까지 가는. 예전에는 아이디어가 좋으면 투자를 했다고 하면은 뭐 딥테크라고 하면은 기술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투자를 할 때 중점적으로 보는 것도 트렌드가 바뀌었을 것 같거든요. 좀 요새는 뭘 보고 투자를 하시고 뭘 갖고 있으면 투자를 잘 받을 수 있습니까? 일단은 뭐 초기 단계에서는 창업자를 많이 보죠. 이거는 이건 정말 뭐 진리와 같은 거고, 왜냐면 가설이 틀릴 가능성이 엄청 높으니까 어차피 여긴 피봇한다, 어차피 망한다. 근데 창업자는 변하지 않으니까, 창업자가 A급 창업자라면 뭐 투자한다. 뭐 실제로 뭐 크래프톤이라든지 뭐 업비트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그 투자 받았을 때 사업 계획서랑 지금 비즈니스 모델이 완전 다르지만 그들은 어쨌든 이렇게 창업자만 보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창업자가 어쨌든 문제 해결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심사역들은 과연 이 창업자가 큰 기업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럴 만한 그릇과 깜냥이 된 사람이냐, 이거를 뭐 봤던 게 너무나도 이게 일반적이고 이게 진리와 같은 거고, 중기 단계에서는 시장을 많이 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그런 제품이 나온 건데 과연 이렇게 상방이 더 열려 있나, 뭐 이런 걸 많이 보죠. 그래서 앞으로 더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 그리고 과연 이 제품이 뭐 전 국민의 뭐 패턴을 바꿀 수 있을지, 그건 결국 시장인 거니까. 그래서 뭐 서두에 커피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이제 저가 커피라는 트렌드가 어쨌든 지금 일반화 됐잖아요. 그런 게 어쨌든 중기 단계에서 좀 보는 요소고, 후기 단계 돼서 이제 비로소 그때서 이제 기업을 많이 보죠. 뭐 재무 상태라든지 손익 상태라든지 뭐 비즈니스 기반이라든지 인력풀, 이사회 구성 뭐 이런 걸 좀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거긴 합니다만 시장 상황에 따라 좀 바뀌죠. 만약에 유동성이 풍부하다라고 하면 창업자를 보는 그런
그런 포인트가 뭐 후기에 중기 후기에도 좀 더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유동성이 적다라고 하면 기업을 보던 게 이제 초기 중기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최악의 경우는 정말 뭐 안 좋은 케이스인데 정말 뭐 초기 투자를 하는데 매출이 있냐 뭐 과연 뭐 손익이 어떠냐 이런 거 사실 말도 안 되는 건데 근데 요즘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게 시장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요즘 트렌드는 이게 안타깝지만 앞서 얘기한 건 굉장히 이론적인 거고 요즘에 나온 트렌드는 결국은 뭐 현실상으로는 뭐 투자 조항을 빡빡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투자 아예 안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요즘은 이렇게 나오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그 질문을 두 분께 드리고 싶은데 이게 창업을 뭔가 생각하고 있고 또 투자 유치도 하고 싶으신 분들 요런 분들한테 좀 열어놓고 생각하는 분들께 좀 최신 트렌드를 반영을 해서 좀 넓게 뭐 업종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다른 팁이 될 수도 있고 좀 팁이 있으시다면은 뭘 드릴 수 있으실까요? 제가 뭐 팁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닌데 투자나 이런 쪽을 얘기를 들어보면 수익성을 증명하는 게 가장 최우선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당장 돈을 벌고 있다는 걸 증명하든지 아니면 뭐 그 로드맵이 분명해서 이만큼 로드맵을 갔을 때는 반드시 수익성이 있다라는 거를 증명을 하든지 요즘은 이제 투자사들도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그거를 증명해낼 수 있어야 투자를 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뭔가 확실히 그쪽에서 업력이 있다거나 네트워크가 있다거나 이런 분들이 유리하겠네요. 그 아이템 자체가 이제 수익성이 분명한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팔기만 하면 됩니다. 뭐 이건 제품이 좋으니까 예를 들어 화장품 같은 거에 이제 많이 그런 경우가 많은 거죠. 화장품 우리나라 엄청 많은 회사들이 막 내가 들었는데 몇만 개 있다고 하더라고요. 화장품 회사가. 그렇게 많은 물론 투자 안 받고 하는 회사도 많지만 투자 받은 회사도 많은데 그 수익성이 분명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뭐 B2B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근데 B2B 솔루션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시장성이 작아서 투자가 쉽지는 않는 영역이긴 한데 저는 뭐 그냥 기본적인 거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좀 믿을 만한 사람이랑 공동 창업하시는 게 좋다. 특히 잠깐만요. 공동 창업을 권하십니까? 물론 당연히 해야죠. 만약에 뭐 큰 비즈니스를 만들고 싶다면 당연히 해야 되고 다만 좀 언가기실의 사람을 좀 조심해라.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 이야기하거나 습관적으로 좀 이렇게 허풍치는 분들 이런 분들 특히 조심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채용 시장이 워낙 양극화라 가지고 최대한 인건비를 아끼는 구조로 하시는 게 좋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 나머지 비용은 최대한 아끼는 게 좋다. 그래서 특히 사무실은 그 정말 이익을 꾸준히 내지 않는다면 좀 뭐랄까 좀 아쉬운 곳 그런 곳으로 하시는 게 좋고 적자를 내는 건 좋은데 저는 적자를 안 내고 사업하는 게 전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적자는 내면 좋고 그러니까 내도 괜찮고 많이 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안 좋은 게 뭐냐면 적자를 많이 내고 있는데 트래킹을 못하는 게 전 진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우리가 적자를 내고 있고 우리가 계획적으로 내고 있는지 그리고 자금 유출이 다 우리가 이걸 잡고 있는지 근데 진짜 이걸 못 잡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하루아침에 망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뭐 보고플레이라든지 오늘회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이걸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딱 성장을 쭉쭉쭉 하고 적자를 막 내고 있는데 적자 내는 건 오케이 다만 어떻게 적자를 내고 있고 이걸 어떻게 통제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넉놓고 있다 보니까 순식간에 그 장구가 빵원됐네 라고 해서 이렇게 망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걸 꼭 감당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적자를 내고 싶지 않다면 그건 뭐 그러면 돈 벌어야 된다는 거는 뭐 명확하잖아요. 그럼 뭐 전 직원이 다 이렇게 수익하에 달려들고 뭐 열심히 영업하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두 분 다 동업으로 시작하셨죠? 네. 동업 안 하면 쉽지가 않군요. 처음에 아무래도 능력도 그렇고 자금도 그렇고 다. 저는 혼자 있으면 망했을 거예요. 또 최영식 대표님은 아무튼 두 분이서 계속 꽤 그래도 하시다가 중간에 이제 한 분이 나가셨고 혼자서 지키고 계시고. 그렇죠. 네. 아무튼 처음에 동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이시죠?
만약에 큰 비즈니스를 만들고 싶다면, 뭐 만약에 이제 뭐 자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작은 비즈니스 하겠다라면 혼자 해도 되는데, 근데 뭐 스타트업을 한다면 무조건 공동 창업을 해야죠, 사실. 그렇군요. 또 오늘 두 분과 이야기를 아주 즐겁게 나눴고요. 바이라인 네트워크에 광고 사항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바이라인 네트워크가 3월 27일 날 AI 에이전트를 소재로 저 강남에서 컨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저희 홈페이지 오면은 그 상단에 그 링크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와서 보시면은 좋은 연사들이 그 AI 에이전트에 대한 해안을 줄 수 있는 그런 컨퍼런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랄게요. 네. 아웃스탠딩은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카카오톡방을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12개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뭐 구독자방은 3개, 창업자 나머지 이제 직군방, 실명방도 하나 있는데 거기 가시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꼭 추천드리고 싶고요. 한번 그 가는 방법은 저희 아웃스탠딩 사이트에서 그 오픈 채팅방을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벌써 지금 한 8,200~300명 정도가 그러니까 1,500명이 정원이라서 계속 이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다. 좀 있으면 10,000명이 되네요. 10,000명을 만들고 싶죠. 저도 그 방 중에서 2군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게 숫자가 올라가서 되게 귀찮긴 한데 나가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안에서 이제 오가고 있는 내용들이 영향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그래도 눈팅을 해야 돼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티타임즈도 굉장히 만들고 싶은데 이게 확실히 해본 사람이랑 커뮤니티 운영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대단한 능력인 거죠. 안 되더라고요. 이게. 저희도 그 옛날에 뭐 저희 뭐 커뮤니티 같은 거 모임에서 오셨던 분들을 단톡방에 모셔놓으면 침묵이 그러니까요. 너무 신기한 게 아웃스탠딩 방은 방만 만들면 안에서 대화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뿌락치가 있는 건가 아니면 뭐 이게 뭐 호객이 있는 건가 바람잡이가 있는 건가 진짜 운영을 잘하는 거죠. 네. 너무 대단합니다. 근데 이게 운영은 옛날에 막 아이디 여러 개 만들어서 막 올려보기도 하고 막 뭐 가상으로 이렇게 대화도 만들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뭔가 이게 인위적으로 하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고 저도 우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운영되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저 오늘 그 아웃스탠딩의 커뮤니티 관리법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그래서 2주 동안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저희도 고민을 해서 또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2주 후에도 꼭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